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길에서 주워온 전신 거울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작년 8월쯤이었습니다. 전 그때도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들기 바빴습니다. 우리 엄마는 2주에 한 번 집에 들어오시는 일을 하셨고 아빠는 밤에 일을 하셔서 저녁에는 동생과 저만 집에 있곤 했습니다. 동생은 야자를 끝내고 학원을 다녀와야 했기에 거의 저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희 엄마가 전신 거울을 하나 주워 오셨습니다. 아파트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했는데 누가 내다 버린 것 같았지만 엄마는 너무 멀쩡하고 내 방에 제대로 된 거울이 없는 걸 생각해내시고 그걸 주워 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절대로 주워 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거울과 옷장, 장롱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찝찝했지만 거울도 크고 게다가 아파트 지하에서 누군가 내다 버린 것이니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울은 정말 완벽한 각도로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버렸다는 걸 잊고 저는 그 거울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거울을 주워 온 일주일간은 큰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귀신은커녕 가위에도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몸은 조금 허약했지만 정신만은 건강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무서운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조금 무서워하긴 했지만 무서운 사진이나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 등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담력이 좀 있는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그 담력이 다 사라졌지만요. 아무튼 그 거울은 제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있던 저를 누군가가 빨아들이는 듯 밑에서 누군가 저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위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가위라는 건가 싶어 호기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귀신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귀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허무함과 허탈함과 함께 가위에서 풀려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위가 문제가 아니라 꿈이 문제였습니다. 첫날 꿈에는 한 남자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제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문은 복도를 향해 나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거나 혹은 심지어 내 방 창문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저는 언제나 창문을 꽉 닫아놓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변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쫓기고 있던 그 배경은 우리 집 복도였습니다. 우리 집이 보였지만 왜인지 몰라도 저는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저를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저는 달리고 또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복도가 끝이 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이나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제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치 제가 직접 겪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악몽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 거울 때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가끔 꾸는 악몽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그날을 넘어간 것이죠. 당시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날의 꿈을 말해주고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꿈을 꾸고 대수롭지 않게 너무 걱정 없이 그 다음 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복도의 끝에 다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부터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꿈에서 저는 복도 끝에 다다랐고 두 번째 꿈에서는 그 복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고 가끔 악몽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꿈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영화 인셉션 같았습니다. 인셉션처럼 꿈을 조종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죠. 아무튼 그곳에서 꿈이 시작되었고 남자는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협적이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쉽게 짐작했습니다. 물론 꿈에서 말이죠. 제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 그 일주일간 겪었던 그 일이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남자의 모습은 얼굴이 하얗고
키가 굉장히 컸으며 검은색 중절모 같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형만 기억날 뿐 얼굴이 어떻다라는 것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도의 끝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다행히 제 편이었습니다. 꿈에서 정말 구세주처럼 등 뒤로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갔고 그곳은 저의 방이었습니다. 분명히 집 앞을 지나쳐 우리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는데 복도의 끝에 문이 생겨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 방이었던 거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바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 방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포근하고 마치 벙커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마음이 진정되었고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방 창문은 복도를 향해 나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서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창문에는 그 남자가 서서 저를 찢어 죽일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는 제 방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물론 꿈이다 보니 현실성은 없었겠죠. 하지만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제 경험담의 포인트입니다. 마치 꿈을 일시정지해놓고 다시 재생을 누르는 것처럼 일주일간 저는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서 꾸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잔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꿈은 이어졌습니다. 이틀 내내 악몽을 꾼 저는 잠을 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밤을 새운 듯한 무거운 몸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저는 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 민감해진 거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날도 남자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고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잠들기 전까지 통화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날의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 시간이 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오늘도 꿈이 시작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비록 꿈이지만 귀신이란 존재를 만나자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신거울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신거울은 그저 저에게 마법의 거울이었고 아침마다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울이었거든요. 저는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연속으로 악몽을 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믿음이 강한 불교 신자라서 집안에 달마도사 족자와 관세음보살 액자가 있었죠. 액자는 제 방에 있었고 달마도사 족자 또한 제 방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이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엄마가 제 방에 관세음보살 액자와 주지스님에게 받은 달마도사 족자를 두고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일주일 후에 다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엄마는 정말 엄청난 불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방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엄마는 저에게 내가 기가 약해서 그래.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액자를 향해 절을 3번 하고 잡아. 저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어느새 잠들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게 너무 웃겨서 계속 전화를 듣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음질이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뚝 끊겼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무서워할까봐 아주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역시나 3번째 날도 꿈은 이어졌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꿈이 끊겼는데 저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고 그 남자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너무 무서워서 잠시 딴짓을 하다 고개를 돌렸더니 어느새 그 남자는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망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왜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 안에 얌전히 있었다면 3번째 꿈에서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요. 하지만 꿈속에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사라졌나 확인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제 방은 어느새 사라지고 배경은 숲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뀌었어도 그 남자는 여전히 밖에 있었고 저를 보며 소름 끼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또한 기괴했는데 마치 기계음 같은 웃음소리였어요. 마치 절 보며 멍청하다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꿈에서 깨고 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방에서 나오고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즐을 끝으로 잠에서 깨어났거든요.
제 몸은 그날도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 글로는 그 당시 느낀 무서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날에는 가위와 함께 귀신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 모습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걱정이 한가득이었으며 과장님은 심지어 회사에서 잠시 눈을 붙이라고 하실 정도로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절을 하고 저도 똑같다며 그 꿈을 또 이어 꿨다고 말하자 엄마는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주 가시는 절에 내일 퇴근하고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도 엄마가 절에 간다는 건 탐탁지 않았습니다. 어제 절을 하고 잤고 분명 제 방에는 액자와 족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또다시 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잠들기가 무서워서 남자친구와 그간의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 친구 중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말로는 그 친구의 고모와 할머니가 무당이신데 친구는 무당은 아니지만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귀신과 관련된 기이한 현상을 자주 경험했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지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믿었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너무 지쳐있고 피곤한데 그 친구와 셋이서 보자는 건 예민한 저에게 신경이 쓰이는 이야기였습니다. 무당도 아니고 고모와 할머니가 무당인 남자친구의 친구라니 부처님도 못 막은 귀신인데 그 친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절실했고 손해볼 것은 없었기에 반신반의하며 내일 저녁 약속을 잡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꾼 네 번째 꿈은 정말 다른 꿈들과는 무서움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매우 빨리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끝내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 무척 오고 졸린데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저는 기뻤습니다. 잠을 안 자면 그 꿈을 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나 지금 잠이 안 와서 너무 좋다고 하며 둘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쥔 채로 가위에 눌린 거죠. 첫날에 이어 두 번째 가위였는데 첫날은 신기하고 귀신의 존재를 몰랐다면 이번에는 꿈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눌린 가위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첫날과 똑같이 누군가가 날 밑에서 끌어내리려는 기분이 들었고 정말 침대에 삼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누가 내 몸에 큰 바위를 얹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뜬 채로 가위에 눌렸지만 다행히 귀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방문을 닫아놓고 자는 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방문을 열어두었고 마침 학원을 마치고 오던 동생 소리에 맞춰 저는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방에 있을 수 없더군요. 그 방을 쓴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불을 켜둔 채로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 귀신은 대단했습니다. 거실에서 잠든 제 꿈에조차 나타났거든요. 그 전날 꿈에서 산길 숲속에서 그 남자가 웃는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깼었는데 역시나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 남자에게 잡힌다면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결국 잡혔습니다. 그 남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만난 그 남자는 정말 사람이 아닌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꿀 때는 이게 꿈인지 자각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꿈을 꿀 때는 정말 생생하고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그 목 졸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지막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제가 죽어서 깬 건지 아니면 목을 졸리다 깬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녘에 동생이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제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말한 꿈 이야기가 생각나서 악몽이라면 깨워주기 위해 거실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상을 엄청 쓴 채로 식은땀을 벌벌 흘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놀라서 저를 깨웠죠. 그리고 저는 목이 왠지 모르게 아픈 동시에 그날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출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엄마가 전해준 염주와 더불어 남자친구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걱정이 든 엄마는 퇴근하자마자 절에 다녀오셨고
주지스님은 항상 차고 계시던 염주를 전해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염주를 전해받고 그날 저녁 좀 늦게 우리 집과 가까운 술집에서 남자친구의 친구,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만났습니다. 근데 남자친구 친구가 절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계속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이상한 남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제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아니냐고 하며 제 남자친구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제 꿈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할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지독한 놈이 붙어 있다. 그나마 내 여자 어미가 쌓아놓은 덕 때문에 그 정도다. 방에 있는 기운 가득한 물건들과 저를 어여삐 봐주는 조상신 덕분이라고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만 괴롭힘을 당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주워온 물건이 있냐고 묻길래 거울이 있다고 했더니 주워와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가 거울이라며 작은 거울도 주워와서는 안 되는데 큰 거울을 주워왔으니 화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루빨리 거울을 갖다 놓으라고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지만 그날 밤에는 경황이 없어서 거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잠을 안 자려고 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켠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꿈은 이어졌습니다. 목이 졸린 채로 잠에서 깨어났으니 다시 목이 졸린 채로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에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염주를 차고 잔 게 도움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의 소나기 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노려보는 눈은 매서웠지만 그 남자는 저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지만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멍하니 앉아있을 정도로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웃음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인 전형적인 귀신의 목소리였는데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저에게 넌 참 운이 좋아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목에서 서서히 힘을 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은 저에게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저는 목이 풀림과 동시에 도망쳤고 그 귀신은 미친 듯이 다시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골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는데 그 집 안에는 곱게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저를 쫓아오지 못했고 방에서처럼 밖에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자는 저를 잡지 못한 것에 굉장히 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뛰어갔고 그 여자는 저를 마치 엄마처럼 꼭 안아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서 남자를 향해 걸어갔고 그 남자의 시선은 저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자에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표정만 보였거든요. 여자도 굉장히 화나 보였습니다. 무언가 소리를 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자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무려 5통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자 엄마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젯밤 엄마의 꿈에 증조할머니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는 엄마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어렸을 적 기억도 가물가물한 저에겐 낯선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종종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할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엄마를 혼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속에서 엄마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저는 거울을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는 부적과 함께 염주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 거울을 갖다 놓았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부적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었고 그걸 보고 나는 정말로 공포에 질려 거울을 떼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 날까지 그 거울은 잘 있었고 분리수거 날 저녁 누군가 거울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그 거울을 누군가 다시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에서 이상하게 끌리는 물건이 있더라도 절대 주워 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귀신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은 인형, 빗자루, 그리고 거울입니다. 혹시라도 이상하게 끌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주워 오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마을 인공굴에서 만난 할머니의 정체. 내가 사는 동네에 한 동굴이 있었다. 동굴이라고 해도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는 철도를 건너기 위해 건널목 대신 그 아래를 굴로 만든 인공굴이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넓은 굴은 아니었기에 자동차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자전거도 통행금지 안내판이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비가 오면 중간중간 비가 새어 지나갈 때 옷이 젖지 않으려면 타이밍을 맞춰 새는 곳을 지나가야 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공사를 해서 자동차도 지나갈 정도로 확장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그 동굴이 작았던 무렵 내가 학생일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친구와 그 동굴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한 할머니가 우리 반대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원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동굴이었기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할머니가 친구와 나를 지나치고 4발자국을 더 갔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어이, 학생하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동굴은 소리가 울리니 우리 뒤에 누가 들어왔다면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었을 터였다. 당연히 할머니가 우리를 부른 것이라 생각해 친구와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또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우리가 흘린 물건이 있어 불러세웠나 싶어 어두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오라고 하고 있었다. 몇 걸음 되지 않았기에 내가 다가가려 하자 친구가 팔로 내 팔꿈치를 쿡 찔렀다. 그리고는 친구 혼자 다시 가던 길로 걸어갔다. 같이 걷던 친구와 거리가 멀어지자 나는 조금 보폭을 빨리 해 거리를 맞췄다. 왜 그래? 걸음을 유지한 채 뒤를 보며 저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나는 입을 멈췄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를 따라잡고선 바로 다시 고개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 할머니가 사라진 것이다. 내가 잠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친구는 다시 가자 라고 말했다. 친구가 뒤를 돌아본 건 아니었지만 왠지 친구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올 대답이 무서워 나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묻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수상한 조명과 사라진 여자.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전국 투어를 하는 콘서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콘서트였지만 그동안 다른 일과 겹쳐갈 수 없었기에 이번엔 기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갔습니다. 준비되어가는 무대, 콘서트가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는 저에게는 무척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간 섬뜩해졌습니다. 제가 본 곳은 2층, 사람이 앉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객석이었습니다. 그곳은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자리였는데 그 객석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목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제 옆에는 큰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주변에는 조명이 돌아갈 자리를 남겨두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표시에 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조명이 슥 돌아가더니 그 여자를 비추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빛이 서서히 객석을 비추자 여자는 그 빛에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조명이 다른 곳을 비추고 있자 관계자들은 조명 문제로 인해 콘서트의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자 밑에 낡아 버려진 검은 구두 한 짝만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그 구두 속에 수많은 긴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분수광장을 떠도는 불길한 여인의 시선. 10년여 전 분수광장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다. 출근길에 자주 보던 모습이었다. 30 남짓 되어 보였고 오래된 것 같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은 바싹 말랐고 안색은 어두웠으며 눈도 공허했다. 머리는 등 가운데까지 내려와 있었다. 옷 색깔이 워낙 튀고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아 시선을 뺏기곤 했다. 하지만 뭔가 무서운, 정신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 무심코 바라보긴 했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여자는 늘 광장을 맴돌았다. 지하철 출구 근처에는 몇몇 술집이 있었기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광장 안드러그 스토어 앞에서 화장품 세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쇼핑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그때도 아마 1시간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다. 그날 밤 여자는 여전히 광장을 떠돌고 있었지만 워낙 익숙한 모습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에서 나온 순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분수를 사이에 두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뭐가 위험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반사적으로 가게 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움을 구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항상 비틀거리며 걷던 여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드레스 자락을 잡고 다가오는데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여자는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웠다. 눈 전체가 검은 차이였기 때문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꽉 잡았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제야 몸이 움직였다. 웬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자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해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점점 손에 힘을 주며 앞을 노려보았다.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바로 앞에 서서 남자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그 얼굴에 나는 떨었다. 갑자기 여자는 우리를 무시하듯 죽인다 라고 중얼거리며 남자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남자는 그 후 나를 잡고 역 구내까지 데려갔고 그제야 손을 놓았다. 역 안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방금 있었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멍하니 서 있자 남자가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자의 이름도 묻지 못했고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남자는 나를 개찰구까지 바래다주며 말했다. 이제 거기로는 다니지 마. 하지만 일 때문에라도 다녀야 하는데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나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내 수호령이 나를 불러서 너를 지켜준 거야. 나는 그저 멍하니 들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내가 살아남은 건 수호령의 부름을 알아차릴 사람이 마침 근처에 있었던 덕분이야. 저놈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 거기로 다니지 마. 나는 영혼 따위 본 적이 없기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여자가 그저 사람으로만 보였다.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남자는 몇 번이고 혼자 다니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런데도 다음날 낮 나는 또 그 광장을 지나갔다. 낮이라 공포감이 희미해졌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귀갓길의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 여자가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었다. 광장으로 이어진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에게 등을 보이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제껏 여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달아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여자가 슥 일어섰다.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이 끊긴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세였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 후 나는 분수 광장을 무조건 피해 다녔고 2달 뒤에는 일을 그만뒀다. 아직도 그 여자는 거기에 있을까? 5번째 이야기, 친가댁 영정사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큰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큰어머니께서 막 시집을 오시기 전 시댁, 그러니까 저희 친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시댁 어른들과 일가 친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거들고 잠시 숨 돌릴 여유를 찾을 때 할머니께서 큰어머니를 따로 부르셨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시집에서 겪어야 할 일과 당부사항,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지켜야 할 유의점 등을 다소 부담스럽게 전하시며 마지막으로 집안 사정 중 하나였던 고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큰아버지를 유독 예뻐하셨다던 그분은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서 영정사진만 한 장 남겨놓고 가신 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세 사람을 맞았으니 영정사진이라도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기어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영정사진을 꺼내 큰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큰어머니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자신도 모르게 영정사진을 집어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자리와 상황 속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영정사진이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죽은 사람의 영정사진이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보통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여유롭고 인자한 표정으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나이에 급사하셔서 그랬는지 아주 표독스럽게 노려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큰어머니의 설명을 빌리자면 하얀 소복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였지만 창백한 얼굴에 초점은 없으나 분명 매섭게 노려보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정사진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사진이었겠지만 처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죽음에 대한 냉소와 한이 서려있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자 할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울고 있는 큰어머니 곁에 큰아버지께서 다가와 자초지종을 듣고는 어른들 앞에서 주의를 주는 척하시며 뒤뜰로 나가 몰래 큰어머니를 안아드리고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포는 큰어머니께서 시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두 분은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큰어머니께서는 이상하게도 집 대문을 넘으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고 온몸에 한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대문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그런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은대야의 빨래를 받을 때나 큰아버지 씻을 물을 받을 때면 마치 뒤에서 누가 등을 밀 듯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셨고 심지어 세수를 하려고 하면 뒤에서 꽹과리 소리, 종소리와 함께 앙칼진 여자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며 큰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큰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아누운 며느리를 보며 시댁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용한 점쟁이를 찾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하자 누구나 예상했듯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원혼이 첫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큰어머니를 괴롭힌다며 굿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무속신앙에 부정적이셨던 할아버지의 반대로 굿은커녕 다시는 점집에 가지 말라는 엄포만 떨어졌고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며느리를 보다 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두 분을 분가시키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장손 내외가 결혼 직후 분가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큰아버지 내외는 집안에서 분가를 했고 신기하게도 분가 후 큰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회복되어 결국 건강하던 시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로 본가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몸이 아프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큰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집안의 금기처럼 고모할머니의 영정사진은 집안의 새 가족이나 외부인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껏 이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속초 무당과 신딸. 1975년 속초에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무당집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친오빠와 친구의 가위바위보 게임이었어요. 이긴 사람이 창문에 올라가서 안을 들여다보는 거였죠. 그 창문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고 집주인은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때마침 무당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 여자아이와 함께 나왔어요. 우리 또래로 보였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엄마,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이 숨겨놓은 딸이 있었나 봐요.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숨겨놓은 딸이라니 딸 없을 텐데. 네, 오늘 보니까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왔던데요. 어디서 신딸을 데리고 왔나. 그 말도 사실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겼죠. 다음 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무당집 문 앞에 그 여자애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하교하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쟤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무당이 입양한 거래. 쟤네 아빠가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입히라고 무당한테 입양시킨 거래.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자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 무당은 돈도 좀 있고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 무당이 아이를 입양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아이가 참 불쌍하고 뭔가 이상해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 애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날도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 집 문이 끼 열리더니 그 여자애가 슬쩍 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같이 놀자 하며 그 아이를 불렀죠. 하지만 무당이 나와서 여자의 어깨를 잡더니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 순간부터 오히려 여자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어린 마음에 무당과 살면 어떤 기분일지, 엄마가 말한 신딸이란 게 뭔지, 무당도 보통 엄마와 똑같은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호기심이 많던 오빠는 결국 무당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그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당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아이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당이 아이에게 깨끗이 씻었지? 라고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무당은 아이를 곁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부적을 그려 아이의 등에 붙이고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섬뜩했다고 오빠가 이야기해줬어요. 다음 날 오빠는 그 여자아이를 시험해보자고 했어요. 학교 끝나고 무당집 앞에 있던 그 여자아이에게 오빠가 사탕을 보여주며 이 사탕 먹고 싶지?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추면 줄게. 처음엔 여자아이가 사탕을 맞추더니 오빠는 다시 사탕을 숨기며 물었죠. 사탕이 몇 개 있게? 그 순간 무당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뭐 하는 짓들이야? 라고 외쳤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무당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매섭게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들어가기 직전에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3개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오빠의 손 안에는 정말 3개의 사탕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신기했지만 나는 그 여자아이가 아파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후로 여자아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당집 앞만 지나가도 아이의 창백한 모습이 떠올라 몰래 집안을 들여다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꿈에서 무당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 앞에 새가 죽어 있었어요. 위쪽을 쳐다보니 무당이 위에서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가 보이지 않을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갔어요. 연이은 악몽에 잠을 설쳐 집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오빠가 옆에 와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도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오빠는 무당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의 몸에는 수십 바늘이 꽂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 깨어났다는 거죠. 우리 남매는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건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무당이 옆집에 사니 좋은 꿈을 꿀 수 없을 거라며 넘겼지만 나는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중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고 오빠와 나는 그 아이가 도대체 집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당이 밤마다 굿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러 간 사이 몰래 무당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열어봤지만 어두운 방과 향초들만 보일 뿐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남은 마지막 방에 들어섰을 때 방 한가운데 방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처럼 보였어요. 별게 없다며 나가려는데 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었고 상자 아래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나는 빨리 나가자며 울기 시작했지만 오빠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의 여자아이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뒤로 물러서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그 사람은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빠는 아내를 잃고 폐병을 앓으며 딸을 입양 보냈던 거였어요. 그 무당이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신기가 떨어진다고 느껴 어린아이의 길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죠. 그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무당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소녀는 위험에 처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우리 남매의 꿈에 나타났던 걸까요?